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국내 정치권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맨 먼저 말씀드릴 얘기는요. 매주 월요일 날이면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서울과 부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 부산 여론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푹푹 빠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푹푹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적신호가 켜져 있다. 보궐선거와 관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전주 대비 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0.1%가 빠져서 34.7%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0.9%가 빠져서 28%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 6.7%에 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만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만 딱 한정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야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3.5%포인트가 빠져서 30.6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지지율은 34.7인데 서울에서 무려 4%가 뒤져요. 그래서 30.6에 불과하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28%밖에 되지 않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32.2%인데 이것은 전주 대비 1.8%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추월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지금 켜진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울경 PK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3.5%가 빠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빠진 수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3.5가 빠져서 29.5%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1.3%가 빠져가지고 3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도 두 당 모두 지지율이 하나였지만은 민주당의 낙폭이 훨씬 더 커서 격차는 4.7%로 벌어졌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의 하락 40.9, 2.4가 빠졌고 그리고 PK에서는 1.5가 빠져서 43.9 이것이 긍정평가율입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는 서울에서 55.1 그래서 무려 15% 정도나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43.9에 비해서 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50.7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7% 정도나 높게 부정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정장도 대통령도 전부 부정평가가 지금 상당히 긍정평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 보궐선거에서 야당 측에서 정말 좋은 후보를 내고 그리고 지금부터 일사불란하게 결속력을 다지면서 중도층, 무당층으로 이 세를 외연을 확산해 가면 국민의힘 측의 승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 쪽에 야당 쪽으로 이 결속력이 얼마만큼 될지 그 다음에는 지금 야권의 후보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큰 변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BS 9시 뉴스 오래 했죠. 뭐 다 아시는 분이죠. 2015년도부터 KBS 뉴스 9을 해오다가 2018년도 4월 거의 뭐 3년 만에 양수동 취재에서 라디오 뉴스 제작팀으로 밀려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황상무 이 앵커가 KBS를 떠나면서 내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그리고 KBS 일격을 가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남겼어요. 수준인을 갖는 KBS가 적대정치에 편승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사내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게시판에 남긴 메시지 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 이념으로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드는 순간 KBS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며 국민을 편가르고 이간질하는 일이다. 예. 그리고 이 상대를 쓸어버리겠다는 극단의 적대 정치가 힘을 얻는 한 이 땅에 킬링 필드를 재현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KBS는 이런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롱과 경멸, 능멸과 조소, 비아냥을 접고 배려와 존중, 예의와 염치, 정중한 말투를 되찾아야 한다. 그게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존재 이유다. KBS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상무 앵커의 경우에는요, 이 과거에도 이 어용성 그런 이 기자 협회의 이 반발, 협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지난 7월 달에 이 KBS 9시 뉴스에서 검언 유착 오보 방송을 했잖아요. 그 오보 방송 진상 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 서명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뉴스가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윤석열 총장 주의기에 나선 현 정권이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방송한 지 하루 만에 KBS 보도본부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사과 방송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코미디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현 KBS 지휘부의 정변으로 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상무 이 앵커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왔는데요. KBS에서 그야말로 갈고 닦은 기량을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재능 기부 활동에 나설 것을 저는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 휘하에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문바들에게 지금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에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칼럼 하나를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조선일보의 칼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일격을 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 당선과도 연계시켜서 현 대한민국의 문제점,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 칼럼은 한 4분 정도 걸 것 같습니다. 4, 5분. 꼭 건너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이런 칼럼. 그래서 꼭 한번 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제목이 대통령이 민주주의 적일 수 있다는 교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4년은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간이다. 대한민국은 똑같아요. 그보다 더 제왕적인 우리의 대통령제는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이렇게 요지를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적이 된다. 이거는 섬뜩한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반성을 촉구하는 칼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으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국립대학 교수가 이런 칼럼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직을 걸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황상무 앵커가 떠나면서 수신료를 받는 KBS 적대 정치를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매우 중요한 칼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마침내 저물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해 준 시간이었다. 미국은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늘 특별한 존재했다. 세계 제1경제대국이고 군사 강국이라는 40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모범 국가였고 그 가치의 수호자였다.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미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땅으로 선망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지켜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미국을 건국한 이들은 철저한 권력 불이익과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균형 체제를 고안해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구상은 삼권 분립, 양원제, 연방제로 제도화되었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에서조차 정치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4년간 트럼프는 보여주었다. 제도로서 대통령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개인적 선호와 탐욕에 의한 통치를 했고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분열과 적대감을 부추기고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반대자를 서슴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모두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미 분열되었던 미국은 최악 상황으로 쪼개졌고 선거 결과를 두고 총까지 들고 나와 서로 대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때라도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고자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방심하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다. 트럼프 재임 4년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놔두지 않고 모두의 지도자로서 통합의 중심에 서 있을까?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는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우리 정치는 증오와 배제라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부정적이다. 우리 사회는 정파적으로 심각하게 양분되어 있고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커녕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되었다.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대통령 친위대가 되었고 그래서 의회 정치는 제 역할을 잃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고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나 검찰은 노골적인 정파적 공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라고 해서 트럼프의 미국과 딱히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그래도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일반 국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권한 대부분이 주정부에 기속돼 있고 대조적으로 볼 때도 의회 정치나 사법부가 우리처럼 무기력하지는 않다. 이에 비해 우리는 동네 아파트 세금 기준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나라다. 대통령으로 인한 문제점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대통령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거리로 뛰쳐나갔던 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원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주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이 집중되고 상호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 가장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살고 있다. 언필칭 민주화운동 세력의 집권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4년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시간이었다. 트럼프 통치의 끝을 보면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볼 때가 되었다.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금처럼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통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배제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조정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통치 구조에 대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도의 문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성격, 성향, 그 다음에 개인의 지식, 전략, 마인드, 사고의 문제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대검에서 이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이 특활비 여야의 현장 검증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확인은 문화일보에서 전격적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주 강한 지시를 했다. 뭐라고 지시했느냐? 송금 기록과 사용 내용을 낱낱이 전부 공개하라. 그리고 철저히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나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윤석열 총장은 단 한 푼 특활비를 손대지 않는다. 봉투도 열어보지도 않고 밑에 사람에게 준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이 특활비 사용 지침이고 본인의 이 강한 의지인 것 같아요. 한 푼도 헛되이 그리고 불법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이 습관 때문에 이렇게 이번 감찰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철저히 검증받아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특활비
이제 금년도에 93억 6,7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84억 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야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리의 실태가 공개될 것인데, 김재원 전 예결위원장 검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페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추미애 감방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철저하게 까발려라.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뭔가 비리의 소지가 크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요. 참고적으로 대검 특활비의 경우는 운영지역과 계장이 관리하고 수사비 형태로 분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성공하면 계좌 2차 내역도 남고 팩스로 지급 확인서까지 받아서 파일철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그야말로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잡힐 수도 있고요. 더 또 중요한 새로운 의혹은 바로 뭐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활비 한번 점검하라, 이 얘기는 본인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지고 들은 등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감찰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중앙지검에 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규모도 서울지청과 그 다음에 인천, 수원, 의정부 지검을 합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매월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내려가고 있다. 만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한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서를 보면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에는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따라서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10억 원에서 2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있는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하라. 그리고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일부 간부들에게 의한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지급돼서 섬신 쓰듯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검찰청에 지급돼 적법하게 써야지 할 특활비를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제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서 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서 상납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문제가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엄청난 정치적 태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크게 문제가 된다.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직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 직만 날아가는 것이나 아니라요. 이거는 뭐 구속감이죠. 전직 대통령 3명이 2명이나 다 구속됐잖아요. 국정원장 3명 다 구속되고.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무부가 감찰 특활비를 돌려받았었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특활비 이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 그래서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이나 뒀냐.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쓴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그야말로 참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문화일보에서는요, 사설을 통해서 근거 없이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은 추미애 장관은 협작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되어 있잖아요. 고발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이 국정원장들 구속 문제도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을 감찰에 포함시킨 거, 이것도 불법이다. 직권 남용 여지를 짚어야 된다.
그리고 추 장관은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정치 자금을 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족 행사에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쯤 되면 검찰 특활비가 아니라 추 장관 특활비와 정치자금 용처 규명이 훨씬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